이보세요. 그림 한 점에 쌀 수백 가마니를 태우는 게 제정신입니까? 집안 살림은 거덜이 나는데 정작 본인은 비단 옷 한 벌 없었다니요. 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 우리가 알던 인자한 화전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예술적 광기와 쫄딱 망해버린 통장 잔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에 쌀통이 텅텅 비어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아주 희귀하고 예쁜 꽃나무를 하나 발견하더니 집 살 돈을 몽땅 털어 그 나무를 사버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전세금을 빼서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나 명품 분재를 산 셈이죠. 실제로 김홍도가 그랬답니다. 어느 날 아주 귀한 매화나무를 파는 장사를 만났는데 수중에 있는 돈이 딱 3,000냥이었어요. 당시 3,000냥이면 기와집 한 채를 넘볼 수도 있는 거금이었는데 김홍도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주고 매화나무를 삽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매화 파티를 열고 술을 마셔버려요. 정작 집에 가져갈 쌀쌀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천재의 감성이라고 하기엔 가족들에게는 정말 등골 브레이커 같은 남편이자 아버지 아니었을까요? 이 기막힌 예술적 낭비벽,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선의 왕 정조가 김홍도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나요? 요즘으로 치면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의 메인 MC나 대기업의 전속 모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조는 그림에 관한 일이라면 모두 홍도에게 맡긴다 라고 공언할 정도였죠. 심지어 김홍도가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왕의 권한으로 현감이라는 벼슬까지 줘가면서 여행 경비를 대줬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공무원 체질이 전혀 아니었어요. 고을 수령으로 발령해 받았는데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산에 가서 그림 그리느라 바빴고 결국 행정이 엉망이다 라는 탄핵을 받고 잘리기까지 합니다. 요즘 같으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여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을 법한 사건이죠. 왕의 총애를 믿고 자기 예술 세계에만 빠져 살았던 이 남자의 당당함, 참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김홍도의 풍속화들. 사실 그 당시 양반들 눈에는 아주 파격적인 스캔들 잡지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나 씨름판에서 땀 흘리며 뒤엉친 사내들의 근육을 묘사한 건 당시 유교 사회에선 금기시되던 구도였거든요. 김홍도는 마치 요즘의 거리 사진가나 파파라치처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구석에서 관찰하며 그들의 생생한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저작거리의 욕설, 아낙네들의 수다소리, 국밥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풍경까지 그림에 담아냈죠.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정교한 몰래카메라나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는 듯한 생동감인데 이런 과감함이 그를 조선 최고의 스타 화가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잠시 여기서 흐름을 끊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김홍도의 그림 속에는 유독 여인들에 대한 세밀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홍도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아주 멋쟁이 신사였다고 해요. 그가 연모했던 여인에 대한 명확한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그린 미인도나 여인들의 일상을 담은 그림들을 보면 단순한 관찰 이상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여인의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의 흔들림까지 포착해낸 건 그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관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밤새도록 검은 고를 타고 시를 읊으며 그림을 그려주던 로맨티시스트 김홍도. 하지만 그 사랑의 끝은 늘 예술적 고독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현실의 사랑보다는 캔버스 속의 아름다움을 더 사랑했던 건 아닐지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대목입니다. 돈 개념 제로, 억대 연봉을 받고도 늘 적자였던 이유. 김홍도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기에 그림값으로 요즘 가치로 치면 수억 원대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혹할 정도로 가난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이 생기면 일단 좋은 종이, 좋은 붓, 좋은 술을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도 못하고 다 퍼줬다고 해요. 예술가가 구질구질하게 돈 계산을 해서야 되겠나는 시기였죠. 결국 말년에는 아들 교육비조차 없어서 쩔쩔맸고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경제관념 없는 철없는 예술가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테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 작품들을 얻게 된 셈이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 유람기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처럼 등산로가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무거운 화구와 종이를 들고 험한 바위산을 타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홍도는 깎아지는 절벽 끝에서도 태연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에서도 종이가 젖는 줄 모르고 파도를 그렸죠. 요즘으로 치면 드론도 없이 맨몸으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 고화질 영상을 찍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해산첨을 본 정조는 감탄을 금하지 못하며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하죠. 현장에 공기까지 담아내려 했던 그의 집요함, 그것이 바로 김홍도라는 브랜드의 힘이었습니다. 김홍도의 스승, 김응환과의 이별, 그리고 홀로서기의 고독. 김홍도에게는 김응환이라는 스승이자 소중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본 밀탑 임무를 띠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여행 도중에 김응환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타지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스승을 잃은 김홍도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홀로 남겨진 김홍도는 스승의 몫까지 다하기 위해 더 미친 듯이 그림에 몰두합니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 그 고독한 붓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인생의 동반자를 잃고 나서야 김홍도의 그림은 한층 더 깊고 철학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신분사회의 유리천장, 중인이라는 한계와의 싸움. 김홍도는 실력만큼은 조선 최고였지만 신분은 중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조의 총애를 받아도 양반 사대부들의 시샘과 멸시는 피할 수 없었죠. 그림쟁이 주제에 감히 왕엿돼 있다니 라는 비아냥을 평생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인의 서러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김홍도는 그 차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반들의 고고한 그림체 대신 백성들의 삶을 그리는 가장 조선다운 그림으로 응수했죠. 배경 따윈 상관없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그의 뚝심이 오늘날 그를 전설로 만든 겁니다. 붓을 끊고 싶었던 순간, 시력 저하의 비극. 화가에게 시력을 잃는다는 건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김홍도 역시 노년에 접어들면서 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세밀한 묘사가 장기였던 그에게 세상이 뿌옇게 변해가는 과정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안경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 조선에서 안경은 매우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며 희미해지는 선들을 붙잡으려 애쓰는 노화가의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제발 한 점만 더 그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지 않았을까요? 육체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 집념이야말로 진정한 거장의 못모입니다. 김홍도 대항 신윤복, 조선판 비주얼 라이벌. 흔히 김홍도와 신윤복을 라이벌로 꼽죠. 김홍도가 투박하고 정겨운 생활 밀착형이라면 신윤복은 세련되고 관능적인 도시 감성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신윤복의 그림에선 진한 향수 냄새가 난다고나 할까요? 김홍도는 주로 낮의 풍경과 땀 흘리는 노동을 그렸고 신윤복은 밤의 유hin과 은밀한 사랑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조선의 화풍을 풍성하게 만들었죠. 요즘의 아이돌 그룹들이 서로 다른 컨셉으로 경쟁하며 시장을 키우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취향이신가요? 털털한 아저씨 같은 김홍도인가요? 아니면 차도남 같은 신윤복인가요? 자, 이제 이 천재가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까요? 사실 김홍도의 가문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예술가와는 거리가 좀 멀죠. 그런 집안에서 이런 세밀한 감성의 화가가 태어난 건 일종의 유전자 변이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의 평범한 아이였던 홍도가 강세황이라는 스승을 만나 꽃을 피우기까지 가문의 반대보다는 지원이 있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너무나 빈곤했기에 가문의 영광은 그의 당대에서 화려하게 불꽃놀이처럼 터지고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라곤 가난과 붓 몇 자루뿐이었으니까요.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김홍도의 삶을 보면 참 비효율적입니다. 돈도 못 벌고 공무원 생활도 실패하고 자식 고생시키고. 하지만 우리는 왜 여전히 그를 사랑할까요?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공식 대신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에 전 재산을 태울 수 있는 용기, 백성들의 웃음소리를 담기 위해 뙤볕 아래 앉아있는 열정. 팍팍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김홍도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당신의 영혼을 걸어보았나요? 라고 말이죠.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신비로운 실종 혹은 은둔. 김홍도의 마지막은 의외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1805년경 기록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슬며시 사라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름 없는 산골에 들어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끝까지 참 예술가다운 퇴장이죠. 구질구질한 죽음의 기록 대신 자신의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신비로운 마무리가 그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도가 그린 사랑, 그 농익은 감정의 깊이. 사랑에 대해 말하자면 김홍도는 관조하는 사랑의 대가였습니다. 연인들이 몰래 만나는 장면이나 아낙네들이 냇가에서 노는 장면을 그릴 때 그는 결코 음란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설렘과 부끄러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았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온기입니다. 비록 자신의 현실 사랑은 가난 때문에 고달팠을지언정 붓 끝에서 탄생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던 겁니다. 비교의 관점, 김홍도의 양면성, 거장이냐 무책임한 가장이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홍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예술가로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인물입니다. 조선의 얼굴을 그린 위대한 화가죠.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가족의 생계보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위인의 화려한 업적에 가려진 그들의 어두운 그늘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핍과 무책임함조차 예술을 향한 지독한 광기의 일부였다고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김홍도의 이런 인간적인 약점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김홍도만큼 잘 어울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쌀 한 톨보다 매화 향기를 더 소중히 여겼던 이 남자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향기로 남았을지 궁금하네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